여야가 22대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투표율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55% 이하로 내려오면은 보수 정당 계열이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60% 이상이 되면 진보 정당 계열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번 총선에선 좀 예외적으로 70%가 넘으면 이것이 보수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투표율이 중요한 겁니다. 자,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이자 신성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내일 잊지 마시고 투표장으로 꼭 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9일 허민의 뉴스쇼 두 번째 주제는 투표하러 갑시다로 정해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4월 9일입니다. 네, 투표일 22대 총선,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일 하루 전날 내일 꼭 투표장에 가시라고 오늘 주제를 투표율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야가 본투표죠. 22대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정말 이게 투표율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55% 투표율이 사전투표, 본투표 포함해서 55% 이하로 내려오면은 소위 이제 보수 정당 계열이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60% 이상이 되면 진보 정당 계열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권, 여의도의 이제 정치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번 총선에선 좀 예외적으로 70%가 넘으면 이것이 보수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죠. 자, 먼저 총선 투표율과 역대 선거에서 의석수, 여야의 이제 선거 승패 결과를 같이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18대 2008년에 일어났던 18대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46.1%, 50% 이하죠. 당시 이제 통합민주당이 81석, 지역구 66석, 비례 15석, 해서 81석을 얻었고요. 그리고 한나라당,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이제 153석입니다. 지역구 131석,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22석, 그래서 153석인데, 이 투표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니까 어마어마하게 압승을 거뒀죠. 보수 정당 계열이. 자, 2012년에 있었던 19대 총선. 투표율이 54.2%였습니다. 역시 60% 아래로 떨어졌고요. 새누리당이 이제 152석, 지역구에서 127석,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25석에서 152석을 얻었는데, 민주통합당이 127석입니다. 지역구에서 106석, 비례대표에서 21석. 그래서 이따만 해도 이게 뭐 적지 않은 표차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 통합진보당이 13석을 얻었는데, 어쨌든 투표율이 60%가 안 넘고 특히 55% 아래로 떨어지니까 보수정당 계열이 크게 이겼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자, 2016년 20대 총선이 좀 독특한데요. 이때 투표율이 58.0%였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 55% 이하는 보수정당률이, 그 다음에 60% 이상은 진보정당률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 중간에 걸려 있어요. 55에서 60 사이에 58.0%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123석, 지역 110에 비례 13석에서 123석이었고, 새누리당은 122석인데 지역에서 105석, 그리고 비례에서 17석, 그래서 122석 한 석 차이로 일당을 빼앗깁니다. 어쨌든 민주당과 새누리당, 이게 보수와 진보의 정당들이 한 석 차이로 아주 그 자웅을 겨루기 힘든 그런 승부를 겨뤘던 때죠. 그리고 국민의당이, 그때 이제 안철수가 이끌던 국민의당이 38석으로 3당을 차지합니다. 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60% 후반이었죠. 민주당이 180석이 압승을 합니다. 지역에서 163석, 비례에서 17석. 국민의힘은 103석인데 지역에서 84석, 그리고 비례에서 19석. 근근히 100석을 넘겨서 이제 개헌저지서를 간신히 확보를 했고요. 민주당은 저기 이제 말이 180석인데요. 그때 이제 17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때 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하는 바람에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차지한 걸 포함해서 180석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2위성정당이라고 했죠. 준위성정당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열린민주당에서 3석을 차지해서 183석에 정의당이 6석,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계열이 또 뭐 무소속이 1석 해서 사실상 190석을 차지해서
거의 개헌선 가까이 차지했던 2020년 21대 선거였습니다. 투표율 66%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는 얘기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네, 이번 22대 선거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만큼 투표율이 중요한 겁니다. 정권 심판론에 기댄 민주당은 지금 최종 투표율을 71.3%로 잡고 있어요. 민주당이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됐던 사전투표의 투표율을 31.3%로 잡았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의 적중을 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투표율이 31.28%로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31.3%로 적중했느냐? 3자와 1자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요. 1번은 민주당 이제 번호죠. 지역구 번호죠. 3번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정당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3과 2를 조합해서 하다 보니까 뭐 13.1%를 할 수는 없고 31.3% 이렇게 해서 운율을 맞춘 건데 요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이번에 최종 투표율을 71.3%로 정하는 것도 바로 이제 70%를 넘겨야 되겠고 그래야 이제 압승한다는 기대가 자기네들은 있고 그리고 1과 3을 넣어가지고 71.3%로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이 조금 이제 관전 포인트 삼아 보면 좀 흥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재명 조국 2조 심판론 그리고 보수의 괴멸 위기를 이제 보수 지지자들한테 호소하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막판 변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성향별 계층 투표 여부. 성향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보수 성향인 분들이 야, 윤석열 심판론이 너무 거센데 이거 좀 창피해서 이게 투표장에 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또 진보 성향의 투표 야 뭐 사전 투표도 많이 했고 뭐 이기는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뭐 가지 말지 아니야 심판론에 힘 실어줘야 돼 가자 뭐 이런 성향별 계층 투표 이제 요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여기 이제 변수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령대별 이제 계층 투표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30 특히 20세대 20대 이제 MZ 세대가 이게 뭐라 그럴까 성향적으로 보면 약간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진보 성향에서 지금 이제 보수 성향으로 거의 옮겨왔고요. 그런데 이제 정권 심판론이 워낙 거세니까 그 정권 심판론에 동조해줘 투표장에 가줘 이제 요런 이제 20세대들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제 60 이제 중후반대 이상 70년대 이상 되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투표장에 과연 얼마나 나가줄지 요게 이제 막판 투표를 또 가늠하는 또 준주요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노 투표냐 아니면 이제 보호 투표냐 요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투표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뭐 날씨 이런 것들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여러 관측들이 나누는데요. 몇 사람 대표적으로 한번 이제 제가 취재한 몇 사람을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A씨 정치 양극화가 심해져서 진보 보수가 각각 결집하는 양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B씨 진보에서 보수로 전환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30입니다. 부동층 성향을 보였던 MZ세대가 정권 심판론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어서 요거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B씨가 얘기한 거는 이제 소위 보수화된 그러나 부동층 경향이 강한 2030이 정권 심판론에 동조한다면 이거는 전형적인 회고적 투표예요. 회고적 투표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레트로스펙티브 보팅인데요. 그러니까 정권이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회고하면서 레트로스펙티브 투표를 한다. 이게 회고적 투표. 우리 말로 이제 정권 심판론인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것을 회고적 투표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소위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중간 선거들 이걸 회고적 투표라는 점잖은 표현을 씁니다. 근데 한국은 어찌된 일인지 사실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이걸 굳이 정권심판론 투표라고 쓰는 거죠. 정권심판론도 사실은 정권심판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정권심판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투표다. 그래서 정권심판론 투표인데 왜 이렇게 한국은 유단히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게 무지막지한 무시무시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좀 걱정이긴 합니다. CC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위기감을 느낀 보수표가 국기 결집 효과를 보이면서 투표율을 70%를 넘기게 되면 오히려 여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기 결집 효과 여러분 이 국기 결집 효과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전쟁이나 질병 같은 이제 국가 위기 재난 때 소위 이제 국기를 중심으로 해서 애국심이 발휘가 돼서 뭉치게 되는 현상 국가와 정부를 중심으로 뭉치게 되는 현상 이게 국기 결집 효과입니다. 어려울 때 이제 국기를 보면은 왜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애국심이 샘솟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아마 대표적인 게 2020년도 총선에서 이제 코로나로 온 국민이 어려웠을 때
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코로나 돈풀기를 하면서 국기 결집 효과가 쭉 나타났죠. 이번에도 글쎄요, 보수 정권이 이렇게 위기에, 누란의 위기에 처했다. 국가가 이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안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위 이 랠리 라운드 더 내셔널 이펙트라고, 내셔널 플래그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런 국기 결집 효과가 나타날지, 이런 얘기를 지금 아마 70% 이상이 되면 60, 10대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문화일보 오늘 9일자 사면에 이제 투표율 관련한 박스인데요. 이게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의 워딩입니다. 박성민 민 대표는 대략 60에서 65%로 투표를 예상한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소위 진보 진영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보다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보수층이 총결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표율 상승이 민주당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국면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아까 CC의 입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이자 신성한 의무입니다. 정치를 막말과 혐오 그리고 차별과 타락으로부터 구분하고 구원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투표입니다. 여러분, 내일 잊지 마시고 투표장으로 꼭 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